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서혜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인의 서혜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조카에게 제 몫의 땅값을 받고 싶어요. 상가 전기화재, 손해배상 책임 소재는 폐업한 회사 상대로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신고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친족 간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는 만큼 친족 간 처벌 면제 조항인 친족 상도례 조항이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족 상도례의 경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작년에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제의 신용카드를 왜 도용한 걸까요? 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에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틈타서 이른바 네. 카드깡 업체,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나 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이제 떼는 업체를 이용해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으로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네. 그 밖에도 회사 돈 약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서 13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가 돼서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이렇게 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제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카드깡을 하고요. 또 그 돈을 도박하는 데 썼습니다. 참 뻔뻔한 그 형부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예, 1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포함해서 함께 기소된 사기, 업무상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고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횡령 중고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고,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만 형법상 친족 상도례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네, 친족 상도례에 따라 처벌 면제라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 부모, 자식 또는 부부 간의 절도나 횡령, 이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이 면제되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 친족 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올해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친족 상도례 조항을 근거로 2심에서 형을 면제해 준 건데요. 결국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힌 거죠.
네, 대법원은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 특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따라 친족상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서 검사에게 충분한 성명을 구하고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한 뒤에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검사가 처제를 피해자로 특정해 기소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이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 또는 금융기관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명의자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친족의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으로 제시돼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실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친족상돌의 적용은 어렵게 되고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 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지난달 13일이었고요.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21년입니다. 그러면 작년 이 헌재 친족 상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이 사건의 소급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위헌 결정의 예외적 소급 적용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만 해당하고 네.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라면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과거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2024년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잠시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하실 분에 대한 사연은 땅과 관련된 그런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조금해졌어. 소리가 작게 들리시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들리세요? 아까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안 커요. 크지 않으시구나. 근데 저희가 지금 조절을 잘 할 테니까 일단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지 사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가 친정에다가 땅을 사놨는데요. 70년도에. 네, 친정에다 땅을 그거를 사셨군요. 네. 조카가 말도 네. 없이 재작년쯤에 팔아버린 거를 네. 작년에서 알았어요. 네. 올 봄에 정확히 알았어요. 판지를. 네네. 그래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전화 드렸어요. 정말 어르신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전달받기로는 아버지가 땅을 구입하실 때 어르신께서 좀 일정 부분 돈을 보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으신가요? 오빠예요. 오빠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네. 땅을 사실 때 오빠 명의로 하면서 저희 보고 저기 땅을 잘라줄 테니까 돈을 네. 내라 그래서 돈을 같이 들여서 오빠 앞으로 다 등기를 냈어요. 명의는 오빠 명의로 하셨는데
네. 돈을 이제 그죠? 보태서 땅을 구입하신 상황이시군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네. 조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가 팔았죠. 그 조카가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네. 전화 주신 어르신하고 상의 없이 그냥 네, 일반적으로 말 판 한마디가 상황이군요. 없이요. 네.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아, 옆에 네, 서혜원 고마워요.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서혜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좀 가족 간에 뭐 이렇게 토지를 좀 같이 사셔서 이 부분이 상속이 되고 뭐 그 부분을 또 조카분이 이제 또 매도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사실 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정산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게 지금 말씀 듣기로는 조금 사안이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 일단 70년대에 땅을 사셨고 그러면 네. 그때 매도 자금을 뭐 아버님, 오빠분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 3분의 1씩은 이렇게 같이 합쳐서 사신 건가요? 그거 땅을 많이 사는데 저기 780평 살 돈이 모자란다고 그거만 내라 그래서 780평 땅값을 줬어요. 아, 그럼 전체는 한 몇 평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 잘 모르죠. 잘 모르세요? 한 배미들 세 개인데 지금 두 배민 팔고 한 배미는 지 동생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지가 좀 뭐 이렇게 좀 꽤 되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위치한 그 지역은 어디신가요? 파주요. 파주, 경기도 파주에 네. 있는 땅이시고, 네. 그럼 그게 지금 사용되는 용도는 뭐 논밭, 뭐 아니면 택지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 산 사람이 뭐 꽃을 심는다고 작업을 했다는 소리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친정 가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오래되셔가지고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땅을 같이 사셨지만 누구 1인의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하는 걸 보통 명의신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명의신탁은 부동산 이제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게 네.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고 명의신탁이 네. 아예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인데 유효한 경우는 사실 법에 특정이 돼 있어가지고 뭐 종중이나 배우자 간 뭐 이런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다른 이제 그 이외의 경우엔 사실은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그냥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취득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땅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돈으로. 맞아요. 그 돈을 달라고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시에 오빠 명의로 취득을 할 때 여기에 780평에 대한 부분은 나한테 뭐 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서면을 남겨놓으셨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때는 아버지 말씀이면은 그냥 하늘 말씀이라고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네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특별히 이제 남겨놓은 증거는 없으시고 이제 네. 뭐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얘기하신 바에 따르면 그러면 네. 오빠가 이제 살아 생전에는 뭐 조금 땅에 대한 뭐 이렇게 대가로 늘 타작을 받았어요. 쌀 4가마니 정도의 뭐 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15년 동안. 아니요, 네가 70년도서부터 해서 오빠 돌아가시는 해가 84년도인데 83년도까지 매년 받았어요. 오빠한테서. 84년도까지는 매달 이제 땅에 대한 뭐 치료조로 얼마를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84년도에 그러면은 오빠가 돌아가신 건가요? 예. 오빠가 그때부터 그냥 조카가 어린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는 그냥 어린 거한테 말하기 뭐해서 옳게들은 알고 있어요. 안 받은 거를. 그러면 당시에 이제 오빠 명의로 돼 있던 부분은 사실 당시에 살아 계셨던 뭐 배우자나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권리 관계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약정서라든지
어떤 뭐 문건에 의해서 거기에 내가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있었다면 그런 채권 부분, 채무도 사실 상속이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조카가 그거를 인정하고 채무를 갚겠다 했으면은 조금 정산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기는 하는데 지금은 네. 전혀 뭐 사실 너무 오래된 사안이기도 하고 그냥 가족이니까 믿고 그냥 구두로만 하셔가지고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거 네. 법적으로 지금 조카에 대해서 내 몫을 달라라고 하기는 좀 법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조카가 작년에 이때까지 안 보내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늙어가지고 다만 쌀이라도 먹게 그 타작쌀을 이제부터는 좀 보내주라 그러니까 작년 그렇게 한 해 보내줬어요. 아, 그 전까지는 거기서 누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던가 봐요. 네, 친정 동네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좀 보내주셨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팔아서 뭐 그 매수자가 화해 네. 팔았을 때 팔았단 소리를 안 안 하고 하셔서 타작쌀은 줬어요. 그래서 타작쌀 값은 그 한 해 받았어요. 2023년도에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치료를 준 걸 토대로 어느 정도 네. 나한테 어떤 그 부친이 남겼던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에 대한 이자조로 계속 나한테 뭐 쌀도 주고 뭐 그거 해당되는 돈을 주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뭐 대여금을 청구하신다든지 뭐 요런 거는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자를 지급했다는 걸 뭐 좀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네. 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청구를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소송이 들어가면은 조카분께서 아 이거는 그냥 우리 친척분들한테 농사 지으면서 생긴 이제 소작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눔을 드린 거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이자라든지 뭐 돈을 갚은 목적으로 돈을 드린 게 아니다. 요렇게 주장을 하면은 또 그게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서 조금 어렵지 근데 않나. 올케가 네. 그거 아버지도 살았었고 오빠도 살았을 때 돈으로 산 건데 그걸 두 양반들 다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잊어버리지 그거를 뭘 달래느냐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도 드린 돈은 아니고 땅 살 때 같이 사자 그래서 산 거니까 형님 그건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건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돈 같이 산 거는 올케도 알고 작은 올케도 알고. 그러면 일단은 뭐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이라든지 마치 어쨌든 그런 채무가 있다는 거, 어쨌든 뭐 본인이 정산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들 명의신탁을 했었고 그때 돈을 얼마 빌려줬었고 그게 780평에 해당되는 돈이고 뭐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대화 나누시는 것들을 한번 녹음 같은 걸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좀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네. 토대로 내가 소송을 뭐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도 친족 간에 이렇게 뭐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 서로 마음을 상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정산해준다고 하면 나는 뭐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조카가 지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지금 안 받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나이가 86살인데 여기서 파주를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가서 언성 높여 말하다가 어디 몸이라도 그냥 혈압 때문에 망가질 경우를 생각하고 그냥 싸우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좀 그 형들이 올케나 동생에 대해 증인을 쓸 수 있는 거면은
조카도 그 땅이 우리 땅인 거 알고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판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사실은 어려워 보여가지고 일단은 어려워요? 증거 자체가 지금 뭐 서면으로 된 것도 없고 예, 당사자들이 아무것도 없죠. 당사자들이 뭐 각서를 써서 인정을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없고 그냥 말로 뭐 그런 네. 거는 맞다 정도 이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사실 그걸 뭐 녹음해놨다거나 그걸 증언해줄 분이 또 있는 것도 특별히 아닌 것 같아서 네. 소송으로 가면 사실은 그런 사실이 있다 그래도 이게 객관적으로 증거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카가 지금 그 할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땅을 한 80억 원어치를 팔아서도 혼자 다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돈 한 푼도 안 주니까 너무 그냥 괘씸하고, 그러니까 내 몫이라도 좀 받았으면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가 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신데요. 일단은 그 오빠분한테 상속받은 땅이 많고 그 오빠는 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이제 전전 상속돼서 지금 조금 많은 돈을 뭐 상속 토지로부터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제 정작 지금 고모신 거지요. 네. 고모한테는 예전에 이렇게 돈을 정산받을 게 있는데도 그냥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뭐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연락까지 두절돼서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당연히 마음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소송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증거로는 조금 가지고 계신 게 좀 빈약해요. 어느 이렇게 대화 나누신 거 정도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한번 그래도 약간 연락 받으실 만한 올케분들 한테라도 네. 이렇게 뭐 만나시게 되면은 조금 이 대화 내용에서 좀 유추할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해놓으시는 방법도 있고 전화 통화를 하셔서 녹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조금 시인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계속 이자를 주지 않았냐 해서 네. 어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한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패소 그럼 가능성이 지금- 높아서 지금이라도 올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서 말을 해놓은 그렇죠. 거를 지금 녹음을 있었던 하면은 일을 증거가 돼요? 지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버님이 그때 땅 사실 때 내가 780평 정도 그때 돈으로 네. 지금 그때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돈을 보태신 건가요? 그때 돈을 18만 원. 50년 전에 그때는 18만 원. 땅값이 쌌어요. 근데 지금은 그 파주 땅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생각에 나도 그냥 그 땅값 다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노인네 돼서 정 어려우니까 한 1억이라도 줬으면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내가 보탰고 그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약정서나 이런 건 없었지만 구두로는 충분히 우리가 약정을 했던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오빠도 나한테 지료를 주었었고 지료 내지는 네. 뭐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뭔가 대가를 주었었고 그게 네. 어쨌든 상속이 됐으면 조카도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는 주셨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은 왜 준 거냐? 결국에 오빠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못한 거를 또 이어받아서 준 거라고 하면 원래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가족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나한테는 돈을 정산받을 채권이 있다 내지는 대여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원금을 받을 뭐 권리가 있다 등등 주장을 하셔가지고 뭐 아니면 네. 부당이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법리적으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소송으로 가시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조금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을 확보하고 어쨌든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녹음이라도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 다른 올케는 조금 또 제3자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 말고 다른 올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을 맞지 그때 그거 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녹음이 돼 있거나 하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조카분한테 뭐 일단은 한번 연락은 안 되시니까 우편이라도 보던지 뭐 정 안 되면 뭐 조정 신청이나 소장을 좀 보내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청구한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뭐 패소가 되더라도 법원을 통해 뭐 조정하는 과정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경우에 조금 그래 고모의 말이 맞고 좀 딱한 사정이 있고 하시니 어느 정도는 좀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받으셔도 어느 정도 마음은 풀어지는 부분이시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보신다고 하면 조금 대화 같은 것들을 녹음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상태로서는 사실은 좀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그걸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카분이 자발적으로 돈 쥐고 있는 거는 조카고 올케는 이 경제적인 거는 하나도 몰라요. 올케는. 그래서 그냥- 그분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정황이 있다 정도는 얘기해 주거나 좀 거들어 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알고 지금도 알고는 있고 그 당사자가 저번에도 뭐 그거 예. 받으려고 그러느냐고 막 그리는데 난 또 서운하니까 그냥 말대꾸도 못하고 이게 울기만 가족 간의 했거든요. 일이라 사실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네. 근데 어쨌든 그 옳게도 당사자는 아니시니까 네. 결국엔 당사자인 조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어쨌든 좀 뭐 얘기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뭐 흔쾌히 뭐 조금 어느 정도 고모분께 좀 배상을 해드리겠다 아닐 것 하면은 같아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는 내 쪽하고 나는 네 고모니까 내 땅 그렇게 했었다 너가 조금이라도 줘라 이거 해서 통화래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뭐 네. 당연히 해보실 수는 있지만 패소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거 제가 예, 그게- 소송으로 나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40년 동안 그냥 포기하고 살다시피 하다가 요즘에 나이는 먹고 그냥 그나마라도 받을까 싶었는데 뭐 증거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생각에 재판했다 괜히 지면은 재판 비용 무는 것만 힘이 들 것 같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도 네. 맞습니다. 예. 네. 알았어요. 어르신 그래도 이런 일로 인해서 건강까지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건강이 나빠져가지고요. 네. 밥을 몇 달을 못 먹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돈 650인가 병원비 물고 지금 살이 그냥 15kg가 그냥 아이고, 쭉 빠져가지고 빌빌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더 이제 건강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요.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으로 하는 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어쨌든 친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오빠가 살아계실 때는 뭐 치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쌀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84년에 오빠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또 더 속상하신 거는 또 이렇게 분이 이거 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왜 그렇게 신경 쓰냐라고 넘겨짚는 부분 때문에 더 속상을 하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어쨌든 민사적으로 사실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자조로 내지는 뭐 어떤 정산의 의미로 계속 돈을 주셨던 게 있다면은 사실은 네. 이 돈은 그럼 어떻게 준 거냐 했을 때 조금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걸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냥 용돈으로 드린 거다 아니면 뭐 그런 돈에 대한 대가, 뭐 땅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셔도 지금 다른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사실 뭐 연락이라도 잘 돼서 얘기라도 네. 들어주시는 상황이면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연락도 좀 잘 안 되시고 그 땅값 얘기할 때부터 연락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받아들이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사실 소송으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고 일단은 근데 그 3,000평 중에 780평에 해당하는 돈을 보태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원하시는 대로 이 조카가 3억 넘게 주고 땅을 팔았다면 1억 정도를 좀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정도 요구하는 건 맞나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때 그 지분을 네. 정확히 좀 특정이 돼서 뭐 그때 사실 등기를 같이 받으셨어야죠. 공유자로 사실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그 없었던 시절에는 좀 그게 건데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아마 그냥 장남 명의로 해놓고 네. 대신 오빠가 좀 나눠주겠다고 하셔서
그래도 약속은 어느 정도 이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상속이 되고 하면서부터 이게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구두 약정도 약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 뭐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것들이 좀 있고, 뭐 계약서에 뭐 몇 평이고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지불한다, 뭐 그런 유추할 만한 증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말뿐인 거랑 네. 다름이 없어서 뭐 이 부분에서 사실 고모님이 3억 중에 1억이 내 돈이다 해도 그게 정말 3분의 1인지도 사실 지금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어려움이 좀 있겠군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친족 간의 도리라는 게 있고요. 또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좀 도의적으로 조카분이 책임을 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30년 된 노후상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건물 2층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가게 안에 있던 값비싼 커피 머신뿐만 아니라 테이블, 각종 집기들이 모두 손상됐고 3도 화상까지 입어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가 있는 구분 소유 건물로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어 걱정입니다. 화재 조사 결과 공용 전기 배선의 노후화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현재 공동 소유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유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상담자께서 화재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관련해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다는 건데요. 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구분 소유 건물을 쉽게 생각하시면 그 네. 구분상가, 이렇게 호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네네. 상가하고 오피스텔,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구분 소유 건물에 해당되면서 집합 건물에 해당됩니다. 네. 네,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개별 그 관리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통상 세입자, 그러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세입자가 책임이 있고 공용 부분의 관리 주체는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공용 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건물주, 그러니까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천정이나 중간 격벽, 외벽, 뭐 복도, 계단 등 공용 관련 시설은 집합 건물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 되므로 그것에 대한 소유를 갖고 계신 분이 보통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공동 소유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상담자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선 그 주택, 뭐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 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이제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화재가 건물 소유자 측이 설치해서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 배선 뭐 이런 부분이라면은 네.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단이 된다면 그 하자 보수를 이제 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인으로서는 네. 본인의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는 뭐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조정이나 뭐 소송을 통해 이제 그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공용 부분의 관리 소홀이다, 소유주 전체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공작물 소유주의 공동 책임으로 볼 수가 있다면 뭐 공용 배선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소유주 전원을 상대로 그 소유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네.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구분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면 직접적인 뭐 재산 피해 외에도 영업 손실, 또 임시 영업장 임대료, 또 장기 치료비 등 간접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화재의 원인이 개별 구분 소유자의 영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특정되는 경우라면 네.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 피해도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였고 또 사업을 영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영업 손실 등이 통상적인 손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특별 손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손해라고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배상이 가능하고 특별 손해여서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좀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좀 특정하셔가지고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공작물 책임에서 말하는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정확히 무엇이고 이 화재 사고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 민법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합니다. 네. 공작물의 하자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이라 하면 사회 통령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재 감식이나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이 공작물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드러나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렇다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점유자가 면책될 경우라면 그 다음으로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또 입주자 대표회의, 또 위탁관리업체 중에서 누구에게 공작물 책임이 있을까요? 우선은 공작물의 점유자로 관리 의무가 있었던 위탁관리업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증이 되면 이제 소유자로 그 책임이 주체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입증이 다 안 돼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하면은 아마 위탁관리업체가 1차적으로는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집합 건물은 대부분 이제 화재 책임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보험자가 먼저 배상을 하고 보험자의 경우에는 일단 보험금을 내준 다음에 정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예정된 노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리 주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노후한 건물이지만 최소한의 그런 화재 방지나 안전성 유지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노후성으로 인해서 일부 좀 경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네. 그 보험회사로부터 일단은 입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면밀히 이제 사고 원인이라든지 화재의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따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그 책임질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작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화재 피해자 소송을 준비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근데 이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 그러니까 위법한 가해 행위가 있고 손해가 발생을 했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뭐 알 수 있었을지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먼저 도달하는 것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송이 진행돼서 결론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어떤 가해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난 다음에 너무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소멸시효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한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1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작년부터 강사들 사이에서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수강생이 좀처럼 늘지 않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아이들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에 1월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원장에게 물어보니 상황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필 이사를 앞두고 있던 저는 학원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원장은 2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3월에 꼭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약속을 믿고 퇴사 후 2월 말에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지에서 다른 강사로부터 학원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돼서 난리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강사들 역시 폐업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폐업 전 며칠 동안은 누군가 원장을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학원 분위기를 흐렸고 원장이 매일 전화로 돈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몇몇 강사는 학원이 폐업하는 날 원장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요구해서 월급과 퇴직금을 챙겼다고도 들었는데요. 여행 마치고 귀국해서 2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원장에게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원장 사모님과 통화한 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원장의 행방을 모른다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잠적했다고만 하네요. 학원이 폐업을 한 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도 못하는데요. 사기로 신고해 버릴까 싶은데 그러면 돈을 돌려받기 더 수월할까요?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통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 동안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일단은 월 급여의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정기 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체불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네, 임금 같은 경우는 바로 체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정기 네. 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는 그렇군요. 경우라면요. 상담자님께서도 현재 2달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용주의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지금 연 20%의 이자가 붙고 있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일 높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학원이 폐업을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장이 폐업을 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해결이 어려운 건가요? 고용주가 폐업을 했더라도 당연히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요. 특별사법경찰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노동청 신고 시에 상담자께서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근로제공을 충분히 다 하셨고 네.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다 하셨음에도 임금이 미지급된 내역, 퇴직금이 미지급된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어렵고 원장이 지급 명령 등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보통은 이제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어떤 처분 문서가 존재하고 지급돼야 될 내용이 지급이 안 돼서 어떤 요건 사실이나 증거가 좀 명확한 경우에 바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 절차거든요. 네. 지급 명령으로 해서 바로 이행을 그 지급 명령에 따라 이행을 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으로 어떤 집행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걸 답변 안 하신다거나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제를 제기하면 결국에 소송으로 가게 돼 있어서 자동으로 그래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거주지 불명이나 해외 연락도 안 되잖아요. 이주 등으로 아마 좀 송달이 전혀 안 될 네. 경우라면은 사실 소송으로 제기하셔도 소송 진행이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사법 경찰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출두하라고 소환을 할 경우에도 이제 출두하실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따라서는 사실은 민사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하거나 소환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해결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근로자가 고용을 제공할 당초부터 고용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아마 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래도 잘 지급은 되다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사기죄 성립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담자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근무지를 관할하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결과를 보시면서 차후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몇 달 전 옮긴 회사 이름과 위치도 다 알고 있었어요. 또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SNS를 염탐했다고 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어르고 달래고 화도 내봤지만 며칠 잠잠하다가 다시 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2달 전쯤 소개팅을 한 적이 있는데 상대 남자의 이름과 직장도 다 안다면서 어떻게 벌써 딴 남자를 만나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또 다른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메일도 보내고 편지까지 보냈고 심지어 그 친구의 엄마도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며 아들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경찰 수사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스토킹의 경우 신고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던데 그렇다면 신고 철회도 어려운 걸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이 상담자님에 대한 전 남자친구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되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처벌법 2조 1호에 규정된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토킹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또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좀 간곡히 요청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게 좀 마음이 쓰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기존에 이런 동종 전과가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당연히 피해자,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선처 의사를 밝힌다면 당연히 참작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처분을 하는 검찰에서도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수가 있고 기소가 실질적으로 돼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법원에서는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라든지 처벌 의사 등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 처벌 불원서 내지는 좀 선처를 바라는 의사가 개진이 된다면 당연히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이 경찰 수사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관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을 하면 이 상담자님의 의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 피해자의 사실은 용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사실은 양형의 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참작될 만한 사유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만약 스토킹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피해가 좀 많은 부분이면은 사실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중대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
행위별로 계속 범죄가 성립하고 있는 건데 이미 벌금형 받거나 어떤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또 재범을 한다거나 하면 사실 그때는 징역형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자님께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 전에 전 남자친구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또 피해 보상 등을 합의해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하지 말아라, 연락을 하지 말아라는 의무를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을 하면서 추후 재발에 대해서 약속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서 어떤 위약벌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뭐 이렇게 집행 권한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 재발이 우려가 높은 범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처벌 불원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라든지 재발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혜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